네, 1강에서 비수술 치료의 원칙에 대해서 잘 배우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2강에서는 비수술 치료의 강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한의학적 치료가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강 이어집니다. 네, 그럼 과연 비수술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침, 뜸, 한약이라는 전통적인 기본 도구에다가 도침과 신경근 이완술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개발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척추를 보면 척추 요추의 깊이가 약 6cm 정도는 됩니다. 근육층만, 지방에서 근육층까지만 해도 6cm 정도의 깊이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침으로는 디스크까지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침과 도침을 활용해서 해당 부위의 유착을 분리해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바로 신경근 이완술이라고 합니다. 신경근 이완술에 쓰이는 침은 도침이라고 하는데요. 그 도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칼도를 연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자기 도자고요. 예전에 제대로 된 의료기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도자기를 깨서 그 날카로운 면을 통해서 분리했다고 하여 도자기 도자를 써서 도침이라고 합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바로 처음 튀어나왔을 때부터 그 주변 조직과 유착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착 조직을 방리하기 위해서는 도침이 해당 레벨까지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이 도침의 끝은 아주 날카로운 일자 드라이버와 같습니다. 침은 어떻습니까? 침은 그냥 뾰족만 하죠. 송곳과 같죠? 하지만 이 도침은 날카로워서 이 분리를 해내기가 쉽습니다. 의과에서 쓰는 신경 차단술의 경우에도 해당 위치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것을 치료의 기본으로 하는데요. 스테로이드의 경우 아직 임상에서 어느 정도의 용량을 넣어야 될지에 대한 골드 스탠다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에 욕심을 내고자 하면 과도한 스테로이드를 써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스테로이드 자체가 아주 강한 진통소염 기전이 발생하긴 하지만 인체 몸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1주에서 2주 정도의 텀을 주고 우리가 1년에 약 3번 정도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의 경우에는 한약에서 추출한 약침을 병용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 특징인데요. 스테로이드 제제의 또 단점은 당뇨라든지 혈압이 있는 경우 이 혈압이나 당뇨가 조절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물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것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경근 이완술에 대한 임상 연구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 한 번의 시술로도 통증이 좋아졌느냐, 그리고 그 통증이 과연 오랫동안 가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의 내원에서 1회 침 치료로 통증 효과가 굉장히 길게 가진 않고 그 순간만 시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연구에 의하면 47명의 환자에게 무려 1년간 경과관찰을 했습니다. 사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경과관찰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 학술지에 실렸는데요. 이 결과 약 30% 이상의 통증 감소가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치료 효과는 유착을 방리해내는 거기 때문에 단순 진통소염 효과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신경의 염증을 잡기 위한 약침 효과를 말씀드렸는데요. 본 연구엔 저도 참여해서 시행을 했는데 신경근 이완술에 들어가는 약침이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을 잡는 데 있어서 기존의 약침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약침보다는 더 강한 효과가 내는 약침과 도침이 결부된 신경근 이완술은 아주 척추관 협착증까지도, 디스크뿐만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까지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경근 이완술을 할 때는 과거에 제가 임상연구에 참여한 약침뿐만 아니라 봉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봉침에도 역시 강한 진통소염 기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실제 환자분들 중에서 벌을 쏘아서 직접 벌 끝을 잡아서 독침을 맞는다 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벌 한 마리의 독에는 일반적인 약침 약 1000개에서 10,000개 분량의 아주 강한 독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면역 과잉 반응으로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벌 독에 있는 성분 중에서도 진통 소염 기전이 있고 혈류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는 일부 단백질, 모레큘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단백질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주사요법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봉침을 놓을 때 벌에 의해서 놓게 되면 피부에만 자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염증이 있는 부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주 깊은 부위이기 때문에 그 깊은 부위 주변의 약침과 봉침을 쏘아 주어야만 진통소염 기전을 강하게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봉침을 맞을 때는 의료기관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봉침은 왜 이렇게 진통소염 효과가 클까요? 봉침에 있는 단백질 중에 하나가 멜리틴이라고 하는데 그 멜리틴 단백질이 DNA에 영향을 미쳐서 염증의 증폭을 억제합니다. 즉 뭐냐면 세포 DNA에 영향을 정도로 아주 큰 효과를 주는 진통소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사를 섞어서 신경에 놓으면 신경의 염증도 잡고 근육에 놓으면 근육의 염증도 잡고 관절에 놓으면 관절의 염증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봉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수술 치료 과연 얼마 만에 회복을 할까요? 통증이 좋아졌다라고 환자분께서 느끼는 시기를 임상 연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주 빠르진 않지만 2달 이내에 77%가 통증이 호전됐습니다. 그러므로 솔직히 지금 통증이 100이라고 했을 때 2달 안에 77 정도만 없어지고 약 23이 남아있다면 우리 몸 활동하기 그럭저럭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른 수술은 권유드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젊은 여성분들은 또 한 가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한약 먹고 살찌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한약은 과거로부터 보약의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공진단, 경옥고, 보약, 녹용 이런 경우는 사실 입맛이 돌고 장의 흡수력이 좋아지면서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용 한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진통, 소염 효과가 있고 오히려 혈액순환 효과와 부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빠지거나 살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경우에는 심지어 한약을 먹으면서 입원했던 환자분들까지 포함된 연구인데요. 체중이 거의 변화가 없죠. 그러므로 체중, 간수치, 신장수치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임상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전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한약으로 정말 디스크 흡수될까요? 라고 묻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크는 흡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디스크가 있는 상태에서도 내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고 통증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약은 인체의 면역력을 상승시키고 염증 물질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 염증을 줄이면서 디스크를 잡아먹는 대식세포의 기능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디스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치료 말고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척추는 큰 운동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운동은 허리를 많이 움직이게 만들고 더 큰 힘을 부여하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고 척추의 퇴행성 변화만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 쉬고 부드럽게 운동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걷기입니다. 듀크대 연구에 의하면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정도만 걷기 운동을 해줘도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1시간 반 정도 시간은 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연구도 있습니다. 걷기를 좋아하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건데요. 내가 천천히 걷는다, 빨리 걷는다, 매우 빨리 걷는다 이렇게 나눴을 때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 전후를 비교했을 때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오히려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가를 비교한 연구인데요. 이거는 핀란드의 한 목재 회사의 연구인데 오히려 빨리 걷는 경우에는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척추에 불균형이 있는 경우 빨리 걷게 되면 불균형을 자꾸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척추의 교정을 받지 않고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걸을 때는 최대한 천천히 걷고 간단한 조깅 이외에 빨리 걷기나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척추의 추나 치료를 받아서 척추를 바르게 교정을 한 다음에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척추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바른 자세도 더 중요합니다. 척추에는
경추와 요추에 역C자의 커브가 있습니다. 요렇게 앞쪽으로 살짝 튀어나오게 커브가 있는데요. 이 커브를 잘 유지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살짝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앞으로 떨어뜨리면 척추가 뒤쪽에 디스크에 있는 부분이 늘어나게 되고 자극이 되기 때문에 디스크의 탈출 정도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숙이면서 디스크의 전반적인 체중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척추뼈와 뼈의 압력이 디스크의 전면부를 압박하게 되고 그 압박에 의해서 디스크는 후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 반드시 허리를 역C자의 커브를 잘 유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역C자의 커브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등 받침에서 떨어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의 척추는 결국은 근육의 피로에 빠지기 때문에 뼈와 신경과 인대의 피로에 빠지기 때문에 최대한 기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약 90도가 아니라 100에서 120도 사이의 각도를 추천드립니다. 살짝 이렇게 기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댈 때 엉덩이를 너무 빼서 허리가 굽혀지거나 이런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엉덩이는 최대한 뒤로 기대고 이 상태에서 뒤로 젖혀져서 내 등을, 체중을 받쳐줘야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어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어설 때마다 허리를 굽혀 펴면서 일어선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허리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허리는 역C자 커브를 유지한 상태에서 걷고 움직이고 일어난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통증이 심하다면 허리 힘만으로 일어나지 말고 반드시 손이나 무릎, 발의 힘을 빌어서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들을 때도 반드시 허리의 자세를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미지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물건을 들을 때 허리 힘만 쓰면 그 중량이 허리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무릎, 발목, 고관절의 모든 근육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쪼그려 앉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쪼그려 앉는 일이 많지 않는다면 쪼그려 앉기를 10번씩 한 3번 정도 하루에 30회 정도는 연습해 줘야지 고관절이 활성화돼서 내가 갑자기 어떤 물건을 들을 때 고관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생각만 하다 보면은 물건 들을 때 그냥 평소처럼 허리 힘만 쓰기 때문에 반드시 가벼운 스쿼트, 너무 깊게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의자에 앉을 정도, 약간 완전 쪼그려 앉는 것도 아니고요. 한 지상에서 한 1m 아니면 70, 80cm 정도까지 뛰어줄 정도로 가볍게 스쿼트만 해도 고관절 근육과 무릎 근육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물건을 줍거나 허리를 숙여야 되는 경우에는 이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절에 너무 큰 무리가 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골퍼스 리프트라고 합니다. 골프공을 자꾸 집을 때 매번 무릎을 굽으면 무릎이나 발목이 다치겠죠. 이런 경우에는 캔딜리버 효과라고 하는데, 기중기가 우리가 있을 때 물건 어떤 걸 들어올 때 뒤쪽 면에 큰 추를 매달립니다. 그래야지 앞쪽에 있는 물건을 크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 몸의 나머지 한쪽 발을 무게추를 삼아서 약간 U자의 형태로 물건을 들어 올리게 되면 아주 가볍고 민첩하게 물건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해야지만 우리 몸의 척추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릴 만한 말이 있습니다. 제발 윗몸 일으키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백 익스텐션이라고 하죠. 기계가 누워가지고 허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인데요. 디스크가 있다면 이 두 가지 운동도 많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허리는 제가 아까 전달드렸다시피 과용하고 많이 쓰고 충격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아픈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계속 보호해줘야 되고 제일 쉬게 해줘야 됩니다. 숙이거나 젖히는 걸로 운동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허리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오히려 코어 근육과 고관절을 강화시키는 누워서 다리 올리기를 하십시오. 근데 요거에 가장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허리를 허리 뒤쪽으로 넣어서 허리가 뜨게 하면 안 됩니다. 누워서 다리 올리기를 할 때도 코어 근육이 정확하지 않으면 허리가 떴다 내렸다 하면서 허리를 많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소수에게서. 그래서 내 손을 허리 뒤쪽에 넣고 내 허리가 뜨나 안 뜨나를 잘 보면서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것만으로도 허리 통증과 재활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라이프, 오늘은
척추 질환을 언제 수술해야 되는지, 언제 수술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비수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상생활에서의 척추 관리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척추는 수술을 한번 하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10년이 지나면 보통 재수술을 해야 되고요. 수술 후에 실패 증후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급하게 빨리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을 선택하지 마시고 비수술 치료법으로 관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수술을 결정했다면 적어도 3명 이상의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간략한 설명이기 때문에 환자분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한방재활과 전문의 김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